그는 기세 좋게 튕겨나가며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냥할 것이다. 팔척귀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철은 소아를 부축했고 여리는 조용히 소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 밤 강철과 여리는 함께 불을 피워놓고 조용히 앉았다. 여리는 마른 나뭇가지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남의 영혼까지 이용해가며.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날 내가 융갑의 몸을 쓴 걸 봤을 때 많이 미웠어?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멈칫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융갑 나리의 얼굴인데 그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그 사람을 해친 게 아니란 것도, 그리고 당신이 날 계속 지켜왔다는 것도. 강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무기인 자신에게 인간의 감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리 앞에서는 이해보다는 느껴지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깊은 진심으로 말했다. 널 지키고 싶어. 더 이상 이유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래. 여리는 잠시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이 붉어졌고 시선을 피했다. 그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각 궁에서는 대비가 새로운 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풍선과 병조 판서를 불러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원자의 상태는 곧 백관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왕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풍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여리가 왕을 홀렸다는 내용으로. 무당과 이무기가 손잡고 왕을 조종한다는 흉흉한 소문이면 민심은 흔들릴 것입니다. 대비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리고 강철. 그 사내는 그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존재다. 조용히 사라지게 하라. 사고처럼. 그러나 왕 역시 대비의 행동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내관에게 지시했다. 풍산의 움직임을 추적하라. 그리고 대비의 처소에 들어간 자들을 전부 조사하라. 필요하다면 풍산을 먼저 치겠다. 궁은 이미 전쟁터였다. 칼과 창 대신 말과 음모가 오가는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여리와 강철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여리는 새벽녘에 깨어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왔다. 밤새 가슴 한구석이 어수선했다. 강철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자꾸 떠올랐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속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다. 어쩌면 무서운 귀신보다 더 낯설고 두려운 건 누군가를 믿게 되는 감정인지도 모른다. 강철은 이미 그녀보다 먼저 깨어 있었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리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자는 동안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천년 만에 처음이라 그런가 봐. 여리는 웃을 수 없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무기라면 승천을 위해 모든 것을 냉정히 포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가 지금 이렇게 곁에 남겠다고 하는 건 단지 약속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여리는 문득 자신이 강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저 몸주신이 되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강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솔직히 대답했다. 예전엔 너를 몸주신으로 삼아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어. 너 없이는 내 운명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몸에서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아. 그 순간 여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철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였다.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존재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걸 여리는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런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급히 달려온 소아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왕이 중독되셨대요. 대비가 손을 썼다는 소문이 돌아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강철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움직여야겠어. 이제 시간을 끌 수 없어. 한편 궁 안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왕은 식사 후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의관들은 하나같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물러서 있었고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다 무당을 들인 탓입니다. 열이라는 무녀가 궁에 들어오고부터 나라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임금께서 정신을 차리시기도 전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풍사는 조용히 대비의 옆에서 귓속말을 흘렸다. 민심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 여리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면 궁 안에서도 움직일 자들이 나올 겁니다. 대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그녀를 붙잡아 공개 처형하겠다. 이 나라의 불길함을 씻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시각 팔척귀 또한 숲속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여리의 기운을 곁에 둔 자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 사찰에 은밀히 정보를 전달하던 소년 승려 해찬이 눈에 띄었다. 어린 나이에도 기가 맑고 눈빛이 맑았던 해찬은 여리의 편지를 궁에 몰래 전달하던 중이었다.
팔척귀는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그늘진 얼굴을 드러낸 그는 해찬의 기운을 찢어내듯 속삭였다. 넌 좋은 그릇이 되겠구나. 조용하고 비어있고 그 안에 흠 없는 순정까지 있으니. 해찬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는 숲.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밑에 검은 손이 뻗어나왔다. 반면 풍사는 열이와 강철이 머물던 곳으로 무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풍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탐색하다가 그 자리에 놓인 한 장의 부적을 발견했다. 그건 열이가 직접 쓴 것이었다. 내가 너를 기억해. 풍산 내 눈을 피해 숨어 다녀도 네가 날 해치려 했던 그날을 잊지 않아. 풍사는 부적을 손에 쥔 채 이를 갈았다. 역시 그 계집아이가 방해꾼이었다. 6회 엔딩에서 열이를 알아본 풍사는 그녀가 바로 예전에 풍산의 무속 거래를 막았던 인물임을 떠올렸다. 당시 열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건의 일부만 본 것이었지만 풍산에게는 그 기억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자신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왕의 신임을 얻은 열이를 그는 죽이기 전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모든 퍼즐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대비는 왕의 자리를 노리고 풍사는 열이를 죽이려 한다. 팔척귀는 다음 희생자를 정했고 강철과 열이는 그 모든 칼날을 피해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저녁이 내렸다. 궁의 하늘은 기묘하게 붉었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궁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도 줄였고 어저는 마치 무언가 다가오는 불길한 징조에 사로잡힌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 시각 열이와 강철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 대비의 음모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열이는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강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끄덕였다. 그게 너의 뜻이라면 내가 함께 갈게. 그 말에 열이는 작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예전에 열이는 강철을 경계했고 강철은 단지 몸주신으로서 열이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서로를 보호하고 이해하는 인간과 이무기를 넘어선 연결이었다. 운명이라는 단어로는 담기 어려운 무언의 신뢰였다. 그 순간 멀리서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천천히 궁을 향해 뻗어왔다. 강철은 그 기운을 즉시 감지하고 표정을 굳혔다. 팔척귀야. 그는 이 기운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놀랍게도 그 끝에는 대비전이 있었다. 대비는 밤하늘 아래 홀로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다. 왕이 쓰러진 지금 실권은 자신에게 있었고 풍사는 열이를 잡기 직전이라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찝찝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귀신이든 이무기든 모두 내 손 안에 들어야 한다. 이 나라는 결국 내 것이 되어야 해. 그러나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비는 눈을 좁혔다. 분명 자신의 그림자였던 것이 점점 다른 형체로 번져나갔다. 그 형체는 점점 짙은 안개가 되더니 마침내 거울 밖으로 기어나왔다. 팔척귀였다. 그는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비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큰 기운이군. 온 궁을 조종하는 힘 너야말로 좋은 재물이다. 대비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의연히 말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함부로 손대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팔척귀는 그녀의 그림자에 손을 뻗었다. 순간 대비의 몸이 천천히 굳기 시작했다. 몸속에서 기가 역류하고 심장이 서서히 조여들었다. 너는 왕을 조종하려 했고 죽음을 재촉했지. 내가 찾던 자는 바로 너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거울 전체가 붉게 번졌고 그 안에서 그녀의 과거가 재생되듯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욕망에 찌든 눈빛, 왕을 밀어낸 정치, 풍산과 손잡은 거래의 밤들 모든 것들이 팔척귀의 눈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너 자신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제 끝내자. 그 순간 대비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떴고 그녀의 기운이 붉은 안개처럼 팔척귀의 손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궁의 하늘이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고 대비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밖에서 이 기운을 감지한 강철은 열이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다. 시작됐어. 열이는 물었다. 뭐가 시작된 거죠? 강철의 눈빛이 깊어졌다. 팔척귀가 진짜로 깨어났다는 증거야. 지금부터 누가 죽을지 모르게 돼. 이튿날 대비가 숨졌다는 소식이 궁을 뒤흔들었다. 아무런 외상도 병의 증상도 없이 단순히 심장이 멎은 채 숨을 거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로 굳어 있었다. 왕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대비의 죽음을 들은 후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풍사는 겉으로는 애도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계획이 어그러졌어. 팔척귀가 움직였다면 다음은. 그의 눈에 떠오른 인물은 단 하나. 열이었다. 반드시 죽여야 해. 이제 궁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대비의 죽음은 그 시작에 불과했고 팔척귀는 분명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열이와 강철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 강철은 열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린 이겨야 해. 네가 몸주신이 되는 것도 내가 승천을 포기하는 것도 이 나라가 지켜져야 의미가 있어.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망치지 않겠어요. 누가 날 해치려 해도 이번엔 제가 먼저 막을 거예요. 둘은 이제 서로의 등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닌 나란히 어깨를 맞댄 전우이자 동료,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는 누군가였다. 데뷔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왕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데뷔 전의 사람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누가 데뷔를 해쳤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왕의 눈빛에는 분명히 의심이라는 불길이 가득했다. 풍산, 이번 일 너와 관련된 것이냐? 왕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풍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신이 어찌 데뷔마마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데뷔께서 자주 혼자 계셨던 터라. 왕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차갑게 흔들렸고 풍산은 그 안에 담긴 경고를 읽어냈다.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실수하면 끝이라는 걸. 열이와 강철은 다시 궁 안에 외진 정자에 몸을 숨긴 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철은 데뷔의 죽음 이후 팔척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했고 열이는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몸주신이기 때문이죠? 열이가 조용히 물었다. 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이 나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팔척귀는 늘 혼란을 먹고 자라. 그리고 널 보면 그가 두려워할지도 몰라. 내가 두려운 존재라고요? 열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강철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넌 무당의 피를 이어받았고 귀신을 보고 이무기를 제어할 수도 있어. 그 힘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열이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불안이 서서히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약속했던 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가 지킬게요. 모두를, 그리고 당신도. 강철은 그 말에 작게 웃으며 자신도 모르게 열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겼다. 그녀는 놀라며 눈을 깜빡 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무기의 심장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의 떨림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풍사는 자신의 측근과 함께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데뷔가 죽은 이후 자신에게 쏠린 왕의 의심을 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결국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열이, 전현을 죽여야 해.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이 기회야. 왕도 아직 모든 걸 회복한 게 아니고 데뷔 전도 공석이야. 우리가 지금 치지 않으면 다음엔 우리가 죽는다. 풍사는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이를 공격할 수기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 그는 오래전 쓰였던 사당을 찾아갔고 그곳에 감춰진 봉인석을 깨뜨렸다. 곧 이어 검은 연기가 그의 손끝에서 꿈틀거렸다. 그건 더 이상 작은 수기가 아니었다. 진화를 거듭한 사람 형상을 한 어둠이었다. 다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풍산의 눈은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궁 안의 기류는 계속해서 불길해지고 있었다. 데뷔가 죽은 이후 모든 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왕은 자신도 모르게 점차 강철과 열이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왕은 강철이 인간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사태의 해결이었다. 너라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왕이 강철에게 물었다. 강철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왕을 바라보다 말했다. 전하, 이번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왕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이 나라는 귀신에게 먹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한편 열이는 그날 밤 우연히 후원에서 풍산과 마주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풍산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열이 낭자, 요즘 자주 뵙네요. 그 말투에 숨어있는 위협을 느낀 열이는 눈을 좁혔다. 뭘 꾸미고 있죠? 풍산은 웃었다. 꾸미다뇨. 다만 낭자가 이 궁에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열이는 한 발짝 물러서며 강철이 말했던 걸 떠올렸다. 넌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존재야. 그녀는 강철처럼 차분히 대답했다. 이 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고요. 풍산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정말 이무기와 짝이라도 된 기분이신가 보군요. 그 말에 열이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바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누가 뭐라든. 풍사는 더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다시금 어둠은 궁으로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궁의 뒤편 암자 길목에서 낯익은 기척이 열이의 등 뒤를 스쳤다. 등불이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에 기대어 걷던 열이는 문득 멈춰섰다. 발끝에 부딪히는 바람의 결이 이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불쾌한 그 목소리가 들렸다. 꽤 컸구나, 열이. 풍산이었다.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비열한 미소를 머금은 풍산은 열이를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왔다. 열이는 몸을 낮추며 경계했다. 단숨에 달아나기에는 뒤가 막혀 있었고 소리를 지르기엔 누구도 들을 귀가 없는 곳이었다. 그때 너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대업을 이뤘어. 넌 항상 우리의 계획에 끼어들었고 엉망으로 만들었지. 풍산은 열이의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손끝으로 허공을 그었다. 사악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 기운 속에 숨어있던 팔척귀의 기운도 미세하게 느껴졌다. 열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수기의 흔적도 남아있었는데 또 다른 악령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린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네가 보는 것, 네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해. 풍사는 그렇게 말하며 열이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공중에서 푸른 번개처럼 떨어진 검은 그림자가 풍산의 손을 쳐냈다. 강철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더 낮았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풍사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을 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넌 윤갑? 아니지. 내 안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네가 이무기라는 소문이 진짜였군.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열이를 자신의 뒤로 감싸듯 끌어당겼다. 열이는 강철의 등 뒤에서 숨을 고르며 그 손의 온기에 안도했다. 그 순간 풍산의 등 뒤에서 어둠이 움직였다. 팔척귀였다. 그의 존재는 목소리나 형상이 아닌 공기의 압력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음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또 방해군이로구나. 이무기와 그 제자 이제 그만 하나는 가져가야겠다. 팔척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풍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풍산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은 뿌연 연기처럼 휘감겼고 한순간에 쥐어짜이듯 주저앉았다. 열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강철은 그녀의 눈을 가려주듯 손으로 감쌌다. 그 찰나의 순간 풍산의 비명이 궁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그렇게 팔척귀에게 삼켜졌다. 다음은 누구일까? 대체제는 많지. 궁 안엔 두려움이 많아. 특히 데뷔전은 아주 익숙한 곳이지. 팔척귀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풍산의 낡은 신발 한 짝뿐이었다. 열이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의 소매를 잡았다. 왜 날 그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전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는 줄만 알았어요.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열이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내 말했다. 네가 다치면 난 승천할 수 없어. 그게 이무기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열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었다. 그런 이유 말고도 네가 다치는 건 이제 못 참을 것 같다. 열이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이무기라는 존재가, 인간도 아닌 이 존재가 왜 자신을 지키려 하는 걸까?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저도 당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밤은 어둡고 길었다. 숲은 숨을 죽인 채 침묵했고 수기가 떠나간 자리는 흑빛의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강철은 아직 미세하게 떨고 있는 열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싸늘했다. 하지만 열이는 강철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아주 조금, 아주 작게 손가락을 당겨 그의 손을 더 움켜쥐었다. 괜찮아?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속에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열이가 다치면 안 된다는 약속, 그리고 그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은 정체불명의 감정. 애틋함이었을까,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사랑? 천년을 살아도 처음 겪는 낯선 감정이었다. 열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아직도 그 수기의 이빨과 울음, 짐승 같은 손톱이 휘두르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나 무서웠어. 조용히 말하는 열이의 목소리에 강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네가 있어서 무서운데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열이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리고 강철의 심장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처럼. 그 순간 열이의 옆에서 이무기의 비늘 같은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작게 웅크린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열이는 움찔했지만 강철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내 일부야. 두려워하지 마.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그 연기 속에서 강철의 본체이자 정체인 이무기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수기의 기운에 반응한 것이다. 그 기운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이 숲 어딘가에서 어둠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젠 궁으로 돌아가야 해. 열이가 중얼였다. 윤갑 나리를 구해야 해. 그리고 데뷔와 풍산, 그들이 뭔가 꾸미고 있어.
그러자 강철이 조용히 대답했다. 대비는 팔척귀를 품고 있다. 곧 궁 안에서 또 누군가의 목숨이 쓰러질 거다. 그 말에 여리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잠시 뒤 눈빛이 단단하게 바뀌었다. 나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로 다음날 궁에서는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었다. 대비는 풍산을 불러 은밀히 속삭였다. 그 아이가 궁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풍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과거 우리 일을 방해하던 그 무녀입니다. 이름은 여리.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지. 대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거 대비는 팔척귀를 끌어들여 왕권을 유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리의 외할머니였던 무당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었다. 그리고 그날의 불씨가 여리였다. 팔척귀는 아직 너를 따르고 있느냐? 대비의 말에 풍사는 조용히 웃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숙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한 영혼, 왕족이면 더 좋겠지요. 그럼. 대비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왕을 노려라. 그리고 여리. 둘 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왕의 신복 송내관이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뒷걸음치다 실수로 꽃병을 넘어뜨렸고 대비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외쳤다. 송내관 어디까지 들었느냐?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풍산이 손을 휘두르자 어둠 속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송내관을 덮쳤다. 그의 비명은 단 한 번 짧게 공기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밤 대비는 편안히 잠든 듯 보였지만 눈을 감은 그 얼굴에선 어떤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팔척귀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계약할 뿐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계약의 균형이 깨졌을 때 피를 요구한다. 풍산이 없는 새벽 대비의 방 안을 어둠이 감쌌다. 장막처럼 덮쳐오는 기운 속에서 대비는 눈을 떴고 그 앞에는 마치 영혼처럼 어둡고 날카로운 팔척귀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적 없다. 하지만 그 아이를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팔척귀는 조용히 말했다. 명령과 바람의 차이를 너는 잊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대비의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궁의 어둠은 더 깊어졌고 새벽은 차가웠다. 다음날 아침 대비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 표면상으로는 심장마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몸에는 멍 하나 없이 검은 연기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비가 내렸다. 잔잔히 내리던 빗줄기는 점차 굵어졌고 궁궐의 지붕 위로 떨어지며 낮게 진동하는 소리를 냈다. 여리는 처마 밑에 몸을 숨긴 채 강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이무기의 본능이라기보단 사람의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었다. 많이 다쳤다. 강철이 입을 열었다. 손끝으로 여리의 팔에 남은 수기의 상처를 조심스레 훑었다. 그가 다가오자 여리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눈을 내리깔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철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그가 무섭게 굴었던 건 단지 사람의 몸에 갇혀있는 고통 때문이었고 여리를 이용해 승천하려는 수천 년의 욕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다. 난 강철은 말끝을 흐리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 어떤 위협에도. 네가 다치면 나도 끝이야. 네가 내 몸주신이니까. 그래서 지켜야 해.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 말 속엔 그 이상의 것이 있지? 그녀의 말에 강철의 눈이 흔들렸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돼. 난 내 곁에 있을게. 우린 약조했잖아. 네가 날 지키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로. 그 말은 마치 빗속에서의 서약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의 가슴에서 알 수 없는 고동이 울렸다. 두근두근. 이건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이 깃든 소리였다. 그때 다시금 수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연기처럼 번지는 형체는 지붕을 타고 미끄러지듯 여리에게 달려들었다. 강철은 순식간에 여리를 감싸 안고 자신을 방패 삼아 수기의 공격을 막았다. 비켜! 강철이 외치며 손바닥을 펼치자 검푸른 이무기의 기운이 반원처럼 퍼져나가 수기를 몰아냈다. 여리는 놀라 눈을 떴다. 강철의 몸에서 퍼져나온 그 힘은 단순한 악령의 것이 아니었다. 여리를 보호하려는 진심이 깃든 에너지였다. 지금이다. 여리는 지팡이를 들어 수기를 향해 휘둘렀다. 할머니에게 배운 주술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천지사방의 신령이여, 이 어둠을 걷어주소서. 그녀의 목소리가 공중을 찢듯 울리자 수기의 몸에서 피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철이 마지막 기운을 실어 수기의 심장을 향해 손을 꽂자 수기는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졌다. 숨을 고른 여리는 강철을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잠시 평온할 거야. 하지만 오래가진 않아. 궁궐의 깊은 어둠 속 대비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또 여그년인가 그 아이가 계속 궁을 어지럽히는군.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고 손엔 낡은 부적이 들려 있었다. 팔척귀여. 이 몸이 널 다시 부른다. 나의 적들을 없애다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었다.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눈부신 빛을 거스르며 실루엣을 만들었고 대비 앞에 서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열의를 없애주어야 한다. 강철도, 윤갑도 모두 제거해. 그러나 팔척귀는 잠시 대비를 응시하다 천천히 웃었다. 여자를 죽여달라 부탁하더니 이제는 이무기까지라 그의 손이 대비의 턱을 잡았다. 언젠가 너도 값은 치러야지. 대비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풍사는 병조 판서와 대화를 나누며 국내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그 아이 열이라 했지. 그날 산에서 날 막았던 그 무녀가 분명하다. 병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궁 안에 있다는 건 위험합니다. 풍산의 눈이 반짝였다. 우릴 방해하는 모든 존재를 정리해라. 한편 왕은 대비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대비전으로 가겠다. 왕의 명이 떨어지자 궁인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왕은 대비와 단둘이 마주했다. 풍산이 다시 걸에 든 것은 대비의 뜻이었어? 왕의 눈빛은 깊었고 대비는 웃음으로 받아쳤다. 폐하,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왕은 대비의 손에 들려있던 부적을 보며 가만히 말했다. 팔척귀와 손을 잡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소. 팔척귀는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희생양을 찾기 위해. 그 눈은 하급 궁인 중 한 명에게 머물렀다. 그 궁인은 언젠가 대비의 밀명을 전달했던 자였다. 그러나 팔척귀는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목을 휘감고 핏빛 기운이 방을 채웠다. 약한 호는 시끄럽다. 팔척귀가 중얼이며 그의 영혼을 삼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천천히 열이에게로 향했다. 몸주신이 될 소녀 너를 보기 위해 많은 혼이 사라져야 할 테지. 이렇게 궁궐은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철과 열이는 짧은 평온 속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들의 사이엔 약조 이상의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주술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의 외진 후원 한켠. 어둠 속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초록 불빛 사이로 기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건 팔척귀의 기운이 아니었다. 이번엔 새로운 존재였다. 이무기조차 처음 맡아보는 이질적이고 뒤틀린 기운. 그것은 아득한 세월을 품은 듯 깊고 무거운 울음을 품고 있었다. 또 다른 자가 깨어나는군. 강철이 낮게 중얼였다. 열이는 그의 곁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또 다른 자라니 무슨 말이야? 강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나와 비슷한 존재. 수백 년을 지하궁 속에 갇혀 있다가 이 궁에 흘러든 어둠을 따라 깨어나는 거야. 그 기운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분노로 뒤틀리고 억울함으로 굳은 혼. 이름은 없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를 사wak이라 불렀지. 사와기조선 초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문신들의 원혼이 한데 엉켜 생긴 귀신이었다. 그들은 잊혀진 이름들을 품고 궁궐 지하의 봉인 속에 갇혀 있었고 이번엔 풍산의 무리들이 우연히 그 봉인을 풀었던 것이다. 풍산은 자신들이 도깨비 불을 쫓아온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저것을 불러낸 셈이지. 강철이 말했다. 그럼 그 귀신도 여길 떠도는 거야? 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떠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고 있겠지. 복수를 위한 희생양을. 바로 그때 풍산의 본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조 판서 아래 있던 풍산 무사들 몇몇이 밤새도록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어떤 자는 말없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다. 그들의 눈동자엔 붉은 먹물 같은 기운이 번져 있었고 혀는 잘린 듯 말을 잃고 있었다. 마치 벌을 받은 것 같았다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네. 풍산의 수장격인 백상현은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궁에서 몰래 가져온 봉인 도장의 파편을 분석한 뒤 심상치 않은 흐름을 감지했다. 팔척귀에 집중하던 풍산은 이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팔척귀를 제압하려는 세력, 하나는 새로 깨어난 사화기의 혼을 연구하고 봉인하려는 세력. 내부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었다. 이 틈을 타 강철과 열이는 궁의 안쪽 정원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 열이는 손에 미음을 쥐고 강철은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나무등걸에 기대었다. 다치진 않았어? 강철이 조용히 물었다. 열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당신이 날 지켜줬잖아. 나는 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몸주신이니까?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열이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아니, 너무나 따뜻해서 열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처음이야.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조건이 없어선 안 돼. 나는 내게 조건을 걸었으니까. 무슨 조건? 살아줘. 내가 다친다 해도 너만은 살아서 웃어줘. 말끝을 맺은 강철은 조용히 열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무기의 손인데도 차가운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잊혀졌던 봄날의 햇살 같았다. 여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이틀 전 궁의 정전에서는 왕과 대비의 숨막히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왕은 드디어 대비가 풍산과 손을 잡고 있다는 정황을 잡았다. 풍산의 한 문서에 대비의 수결이 있었다. 왕은 이를 증거 삼아 대비 전에 들이닥쳤고 연애 중이던 대비는 차분한 미소로 왕을 맞이했다. 어찌하여 이리도 성급하십니까 전하. 정무는 곧 천무이온데 전하의 명을 거역한 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오. 대비의 손이 닿은 자들이라면 더더욱 이 어미를 잡아가시렵니까? 대비는 가볍게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정전의 초가 스르륵 꺼졌다. 바람도 없는데 기이하게도 4개의 초가 동시에 꺼졌다. 그리고 들린다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음성. 모든 죄는 벌을 받는다. 팔척귀였다. 그 기운을 감지한 강철은 눈을 부릅떴다. 움직였다. 누가요? 여리가 물었다. 팔척귀. 이번엔 대비를 데리러 갔다. 이야기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대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데뷔 전에 초가 모두 꺼진 후 고요했던 공간에 서늘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천장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 안을 뒤덮는 짙은 어둠이었다. 데뷔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조심스레 입꼬리를 올렸다. 이 기운 드디어 날 찾아왔군. 문틈 사이로 삐걱이며 한기가 밀려들었다. 몸종들은 벌벌 떨며 주저앉고 일부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누군가는 달아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데비만이 침착한 눈빛으로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공포보다 더 깊은 오래된 죄책과 후회의 무늬를 품고 있었다. 팔척귀 네가 결국 날 데리러 왔구나.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고 초가 타버린 자리는 검게 변해 있었다. 그 위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형체. 얼굴이 없는 귀신. 옷은 왕실의 골룡포 조각을 두른 듯 화려했으나 그 얼굴은 흐릿한 안개처럼 형체 없이 흐느적거렸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자여. 귀신의 음성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목소리가 아닌 뼛속에 울리는 진동 같았다. 숨겼다. 가렸다. 살게 했다. 대신 죽게 했다. 데비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다. 그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죄 내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너를 막겠다. 팔척귀의 형상이 점점 선명해졌다. 하얀 손이 길게 뻗어나와 데비의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그 순간 바닥의 대리석이 금이 가며 데비전이 울렸다. 창호지 너머에선 까마귀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기명을 질렀고 하늘은 검붉게 물들었다. 너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그 말과 함께 데비의 목덜미에 손이 닿았다. 그 손이 살을 파고들자 데비의 입에서 길게 숨이 흘러나왔다. 고통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용서를 구하듯 자신을 내어주듯. 그녀는 그대로 붉은 비단 위에 쓰러졌다.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순간 궁 전체가 요동쳤다. 데비의 사망은 곧 궁궐 내 모든 권력 균형을 무너뜨릴 서막이었다. 풍산의 본진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부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무사들 사이에선 계속해서 실종자가 생겨났고 어떤 자는 밤마다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정전에 불이 꺼졌다고요? 백상현이 경악하며 일어섰다. 그는 데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던 핵심 인물이었다. 설마 데비마마께서 직접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정각이 붉은 기운에 물들었고 초가 다시 켜지지 않는다는 말만. 백상현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에 떨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마라. 팔척귀는 우리를 노린다. 그리고 풍산을 뿌리째 뽑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이미 풍산 내부에 귀신에 씌인 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팔척귀는 자신이 손댈 필요도 없이 내부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었고 그 혼란은 자연스레 붕괴를 부르고 있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고 그 분열은 이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있었다. 한편 강철은 여리와 함께 한적한 궁의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데비의 기운이 사라진 걸 느끼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여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함께 올려다볼 뿐이었다. 오늘 하늘이 이상해. 여리가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도 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붉은 구름 그게 바로 슬픔이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잘 알게 됐어? 강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 곁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지. 여리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난 당신이 무섭지 않아. 처음엔 윤감나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헷갈렸지만 이제는 아니야. 지금은 그냥 당신이 좋아. 그 말에 강철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여리의 어깨를 감쌌다.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질까 두려워하듯.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괜찮아. 난 받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연못의 수면이 일렁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 줄로 이어졌다. 여리는 눈을 감았다. 강철도 마찬가지였다. 이 짧은 평화의 순간이 언제 깨질지 몰랐기에 더욱 간절히 품고 싶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